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이유로 연기됐던 올해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됩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미국의 전략자산은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도 속속 조율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반도 정세 변화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인 4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전략 무기가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일단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문 의원님께서.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고 또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함으로써 이제 연기가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미연합연습이 재개되면 북한이 반발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정상대로 훈련이 재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우리 대북 특사가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한미연합연습 진행하는 거 불가피하다는 거 인정한다, 이해한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다고 그래요.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훈련의 기간을 좀 줄이고 참가하는 규모, 병력의 규모라든지 또 전략 자산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거에 비해서 좀 줄일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또 한미연합 억제 대비 태세의 강력한 그 무력 시위 이런 차원에서 아주 하이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B1B 뭐 죽음의 백조가 오면 그걸 막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네. 이번에 아마 이제 로우키, 다시 말하면 홍보 수위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4월 말 5월 초로 이어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에 가급적이면 부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고려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은 돼 있으나 북한이 정말 핵을 내려놓고 이 땅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올지 여부는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줄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력한 억제 태세를 갖추는 것은 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신뢰의 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일,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말씀처럼 뭐 실전 훈련이 독수리 훈련도 2달에서 뭐 한 달로 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예년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예, 이미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면서 그 결정이 내리면서 사실 축소, 일정 부분의 축소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 한국하고만 연합훈련을 매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제 미국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미국의 이제 태평양 전략 그리고 범지구적인 전략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즐과 같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밀리면은 계속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18년 후반기에 미국의 다른 연합훈련 스케줄하고 맞추는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한반도에서의 이 독수리 훈련과 키 리저브 훈련을 일정 부분 축소를 해야지 이 시간을 다시 조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한미훈련 자체도 로우키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기념하는 이 행사 자체도 축소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뭐 글쎄 지금 우리 국방 당국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축소한다고 공식 발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언론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시 이제 F-35A는 우리 공군 주요 전력을 새로운 전력으로 교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 우리 군이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한국형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될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면 사전에 타격하는 것을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F-35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라든지 주요 시설을 가서 전격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텔스 전력이 이제 우리 공군에 도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로서는 그걸 막 홍보를 하고 정말 우리의 전력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특히 북한에도 보여주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이걸 이제 뭐 참모총장도 가지 않고 차장에 가고 그 방위산업을 주무하는 청장도 가지 않고 본부장 수준 또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는다라고 네. 보도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역행하는 일을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고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백악관은 뭐 주한미군 철수를 뜻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 타이틀이 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확고하거든요. 우리가 안보 협력 국가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받질 못하고 있다. 네, 돈을 잃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대선 기간 동안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했습니다. 네.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실질 행동으로 옮길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고 있는 이렇게 우방국이라도 어떤 압박을 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면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협상 레버리지를 스스로 없애버린다. 이것은 협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그렇게 엄포는 놓을 수 있지만 협상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뭐 조약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파기되는 겁니다. 네. 이게 1954년에 발효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60년이 넘게 한미 동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주한미군도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은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할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이것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하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동안 뭐 미군이 처음 주둔했던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철수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작은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전략 환경의 변화 또 미국의 필요 이런 것에 의해서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되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군이 뭐 철수 안 할 것이다, 못한다, 조약상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해도 철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의 확고함,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남북, 미북 정상회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 동맹 또 주한미군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북한을 향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이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그냥 뭐 경제적인 문제 또는 한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없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미국이 뭐 조약이 있더라도 그건 뭐 철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짚어주셨는데 청와대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때에 당일치기 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외교, 안보, 그리고 비서실장, 네. 통일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정부 행정 수장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큰 성공으로 꼭 만들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전 같은 경우는 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어떤 정보 일각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이행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부처가 다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정례화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앞서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상회담을 정례화를 꼭 해야 되는가 이 질문부터 저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겠죠. 정례화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정례화를 꼭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센터장님은 좀 의견이 어떠세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한미가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든지. 이번에 특사가 내려와서 발표한 6개 항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핫라인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걸 이제 가동을 해서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한번 통화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핫라인이 만들어지고 소통의 채널이 만들어진다면 뭐 정상회담까지 정례화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정상회담은 정례화가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한미 간에는 국방장관 간의 연례적인 회담이 있습니다. 네. 또 뭐 한일, 한중 간에도 과거에 그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분야별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정상회담까지 정례화가 안 되더라도 남북 간의 분야별 회담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그런 조직과 기구를 가동하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런 합의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할 수까지는 이번에 기대해 보기는 어렵지만 소통 채널 간의 정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또 청와대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남북, 한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제 릴레이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실무적으로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 결과를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필요를 감안했을 때는 네. 저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 사이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제 만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여러 군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유력한 후보지가 판문점입니다. 네. 예.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김정은이 내려오기가 좀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성 또 경호 문제 또 상징성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판문점 평화의 집 또는 한다 판문점이 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국에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대통령과 사전에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또 서로 전략을 공유하고 이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전화 통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무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남북 회담 후에 미북 회담 전에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북일 대화 카드를 좀 꺼내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뭐 재팬 패싱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들도 있는데 봉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놀라운 행동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일본의 외교 행태를 보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일본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선제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키신저 국무장관과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데탕트를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했을 때 그때 다나카 총리가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되기 전에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먼저 실현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이뤄냈죠. 76년에. 그리고 2000년에 저희가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도 일본은 그 추동력을 이용해가지고 2000년 고이츠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평양 선언을 이끌어냈죠.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이건 아베 총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 당시 2000년에 그 납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고이츠미 총리를 수행했던 이 아베 총리가 그 당시는 이제 젊은 유망한 이제 신인 정치인이었는데 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 주장을 계속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내 정치에서 아베라는 정치인이 전국적인 정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베 총리에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미 간의 이제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니까 네. 그 틈새를 일본이 이용해서 북미 관계에서도 어떤 큰 패키지들을 성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일본 입장도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스웨덴을 방문하고 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스웨덴 외교장관이 이 양국 정상회담을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아무래도 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그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과연 있느냐, 뭐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스웨덴은 미국을 비롯해서 카나다라, 호주라든지 이렇게 이제 북한과 수교가 되지 않은 나라의 어떤 영사, 이 역할, 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오토비오라든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업무를 대신 해왔어요. 지난번에 정의용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김정은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이제 일부 나왔던 얘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이 미국인들 네. 석방하는 문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 지금 리용호가 스웨덴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주 내용은 아마 그거일 가능성이 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북한이 그 입장을 한국을 통해서 전달하고 네. 또 뭐 스웨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임은 됐습니다만 틸러슨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좀 북한으로부터 좀 직접 듣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아마 간접적으로나마 스웨덴 외무장관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정말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미국이 뭐 스웨덴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또 북한이 스웨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을 가능성 그건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한반도 정세변화 점검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